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무려 수조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이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던 여자. 도리스 듀크. 하지만 그녀의 말년은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 못했고 결국 죽어서까지 유산을 노린 하이에나들의 음모에 휩싸여야 했던 비운의 상속녀.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으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간 도리스 듀크의 기괴하고도 쓸쓸한 잔혹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리스 듀크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영혼을 평생 갉아먹었던 한 여자와의 잔혹한 라이벌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바라 허튼. 미국 최대의 유통제국 우러스의 상속녀이자 도리스와 동갑내기였던 사교계의 또 다른 여왕이었습니다. 세상은 금가루 쌍둥이라고 부르며 평생 라이벌 관계였던 두 사람을 사사건건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비싼 다이아몬드를 샀는지, 누가 더 화려한 파티를 열었는지, 심지어 누구의 몸매가 더 아름다운지까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바바라 허튼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전형적인 공주였다면 도리스는 큰 키에 다소 선이 굵은 외모로 늘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주목받는 바바라를 보며 깊은 열등감과 증오를 키워갔고 바바라 역시 도리스를 돈만 많은 촌닭이라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당시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경쟁은 남성들과의 스캔들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로스가 재즈 뮤지션 조 카스트로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바바라는 카스트로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제안하며 도로스를 떠나도록 종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리스를 진짜 미치게 만든 것은 돈이 주는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조 원의 유산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1912년 미국의 전설적인 담배 재벌이자 듀크 대학교의 설립자인 제임스 뷰캐넌 듀크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쥐고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녀의 불행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겨우 12살이던 해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평생 도리스의 영혼을 지배할 잔인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할 거다. 그러니 평생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충고한 조언이었지만 어린 도리스에게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그녀에게 남긴 유산은 당시 돈으로 1억 달러,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2조 7,5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도리스가 마주한 현실은 아버지의 유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칼을 겨눈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 나날린 듀크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자마자 딸에게 상속된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도리스가 살고 있던 대저택을 매각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14살의 도리스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린 소녀가 법정에 서서 친어머니와 유산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도리스가 승소하며 저택과 재산을 지켜냈지만 이 사건으로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조차 내 돈을 노리는구나. 언론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소녀라고 부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경호원들이 밀착 마크를 했고 또래 친구들은 친구가 아닌 걸어다니는 은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서툴게 행동하면 돈만 많은 버릇없는 상속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도리스는 또래들이 누리는 평범한 우정과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거대한 저택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며 성장하게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주변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었고 그녀의 내면은 지독한 결핍과 외로움으로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뒤흔든 린데버그 아기 납치 사건 이후 어느 날 배달 온 편지 봉투를 열었을 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 몸을 토막내겠다는 협박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리스는 매일 밤 베개 밑에 장전된 권총을 밀어넣고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척이 들리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변 경호원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여행을 할 때는 한두 시에 이틀 이상 머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해 놓고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으면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한번 누리지 못하는 피말리는 생활. 이 지독한 고독과 결핍 속에 갇혀있던 30대의 도리스 앞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포르피리오 루비로사. 도미니카 공화국의 외교관이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가졌지만 실상은 전 세계의 부유한 여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치명적인 제비, 당대 최고의 플레이보이였습니다. 루비로사는 도리스가 만나온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도리스의 외모 콤플렉스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스가 큰 키와 투박한 외모 때문에 위축될 때마다 루비로사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유혹했습니다. 평생 납치 공포와 불신 속에서 떨던 도리스에게 루비로사의 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안전지대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독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도리스는 그에게 맹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비로사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프랑스의 유명 배우였고 장인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잔혹한 독재자 트루휴였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지만 결핍에 미쳐있던 도리스에게 장벽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스는 루비로사의 아내를 은밀히 호텔로 불러내 차갑게 수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무려 1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도리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당장 이혼해줘. 돈으로 사람을, 아니 남의 남편을 통째로 쇼핑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미친 결혼 소식에 미국 백악관과 정보국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리스의 막대한 자금이 독재 정권의 핵심인 루비로사를 통해 흘러들어가면 중남미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정부 요원들이 도리스를 찾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짓이라며 협박하고 애원했지만 도리스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녀는 루비로사를 완벽히 소유하기 위해 광적인 선물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는 약과였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거대한 B-52 폭격기를 개인 전용기로 구매해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버린 가짜 사랑의 유효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결혼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루비로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도리스가 선물한 폭격기에 다른 젊은 여자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며 미래를 즐겼고 도리스의 돈으로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습니다. 더구나 이혼한 전처와도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리스가 분노하며 따지자 루비로사는 오히려 그녀를 돈만 많은 괴물이라 부르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매일 밤 저택방 한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도리스는 결국 결혼 1년 만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루비로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잔인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이혼해주는 대가로 도리스에게 매년 2만 5천 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괴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향후 5년간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한 얄팍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도리스는 그 더러운 돈을 던져주고서야 겨우 그 지옥 같은 결혼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 위자료 지급 계약이 끝나자마자 루비로사는 도리스의 영혼을 완전히 도말해버릴 마지막 복수를 실행합니다. 그가 발표한 재혼 상대는 다름 아닌 바바라 허튼이었습니다. 도리스가 평생을 증오하고 시기했던 그녀의 유일한 발작 버튼인 그 바바라 허튼 말입니다. 그녀는 거울을 깨부수고 술병을 들이켜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년이 내 것을 또 뺏어갔어. 나를 비웃으려고 둘이 짠 거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가장 믿었던 남자가 가장 증오했던 라이벌의 품에 안겨 자신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리스의 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잔인한 배신 이후 도리스의 눈빛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하이에나로 규정했습니다. 오직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차갑고 기괴한 괴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리스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지어진 그녀의 대저택 샹그릴라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이슬람풍의 낙원 같았지만 실상은 도리스의 병적인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시탑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저택에 보이지 않는 벽 틈새, 천장의 화려한 조명 안쪽, 심지어
손님들이 머무는 침실의 가구 밑바닥에까지 은밀한 도청 장치와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빽빽하게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면 도리스는 홀로 어두운 비밀방에 들어가 헤드폰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하며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들의 은밀한 대화를 숨죽여 훔쳐들었습니다. 도리스, 저 여자. 오늘 입은 드레스 정말 안 어울리지 않니? 돈만 아니었으면 벌써 떠났을 텐데. 조금만 더 비위를 맞춰주자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가식적인 목소리들을 들으며 도리스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징후와 불신은 그렇게 매일 밤 도청 장치를 타고 그녀의 뼈저린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1966년 가을, 도리스의 굳어버린 심장을 그나마 유일하게 녹여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두아르도 티렐라. 그는 당대 할리우드 사교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예술가였고, 도리스와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깊은 교감을 나눠온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들을 재단장하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만큼 그를 깊이 신뢰했고, 티렐라 역시 까다로운 도리스의 성격을 묵묵히 받아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외출을 하기 위해 저택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리스가 운전석에 앉았고 티렐라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저택의 거대한 철제 정문 앞에 멈춰섰고, 티렐라는 닫힌 정문을 열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스가 탄 대형 렌터카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는 정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박살냈고 그 앞에 서 있던 티렐라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티렐라의 몸은 본인 위로 붕 떴다가 길 건너편 가로수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가 덜컥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이내 다시 엑셀을 끝까지 밟아 전진했습니다. 굉음을 내는 타이어가 티렐라의 몸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티렐라는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즉사하고 말았죠. 도리스는 차에서 내려 머리를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스를 밟았어. 이건 사고야.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고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 티렐라는 도리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도리스, 난 이제 당신의 그 숨막히는 집착과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당신과의 일을 모두 정리하고 할리우드로 떠나 다시 영화를 만들 거야. 나를 이해해주기 바래. 소유욕과 집착이 병적 수준이었던 도리스에게 유일하게 믿었던 티렐라의 결별 선언은 루비로사의 배신보다 더 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다고? 내가 감히 누굴 떠나? 절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결국 그녀는 자신을 떠나려는 남자를 영원히 멈춰 세우기 위해 엑셀을 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스에게는 법마저 굴복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도리스의 변호사단과 참모들이 경찰서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쿠에서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었죠. 도리스 측은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뉴포트 경찰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금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리스의 음주 여부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도 생략했습니다. 심지어 티렐라의 시신에 남은 끔찍한 타이어 자국마저 무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단 96시간 만에 뉴포트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운전 미숙으로 불의의 사고이며 도리스 듀크 여사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추악한 유전무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교계는 분노와 조소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도리스의 영원한 앙숙 바바라 호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뼈있는 독설을 던지며 도리스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아마 도리스는 그 디자이너의 취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는 게 그 여자 방식이잖아요. 돈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지만 도리스의 영혼은 그날 이후 완전히 파멸해버렸습니다. 절친한 친구를 제 손으로 처참하게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살인자로 손가락질한다는 공포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정상적인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기괴하고 엽기적인 기행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기의 첫 번째 징후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병적인 공포였습니다. 도리스는 거울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 수십 번의 전신 성형과 안면 거상 수술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한계와 중독으로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나중에는 원래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고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저택의 커튼을 모두 친 채 어둠 속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의 저택은 거대한 동물 우리로 변해갑니다. 도리스는 갑자기 사막의 낙타 무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낙타를 사들여 저택 안으로 들였습니다. 진짜 엽기적인 것은 낙타들을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낙타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크 페르시아 카페 뒤에 똥과 오줌을 싸질러도 오히려 그 배설물 더미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가식적인 청결함보다 동물의 더러운 배설물이 차라리 더 정직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스의 광기가 가장 비극적으로 폭발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75세의 나이에 저지른 기상첨예한 입양 소동이었습니다. 도리스에게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단 하나의 붉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번 결혼하고 이혼했으며 평생 동안 여러 남자들과 진지한 연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35년 제임스 H.R. 크로멜과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지미 크로멜은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었고 부부에게는 미숙아로 태어나 다음날 사망한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43년 이혼했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가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것,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결핍을 파고든 영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5살에 힌두교를 섬기는 신도였던 찬디 헤프너였습니다. 찬디는 도리스에게 접근해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의 환생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이 황당한 거짓말에 외로움에 미쳐있던 75세의 도리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디를 품에 안았고 법적으로 자신의 딸로 입양하며 찬디에게 수억 원의 용돈을 주며 집착했죠. 그러나 이 기괴한 모녀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찬디의 목적은 오직 도리스의 유산이었고 그녀가 뒤에서 다른 남자들과 짜고 자신을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도리스의 도청장치가 잡아낸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뼈아픈 배신. 도리스는 입양을 취소하고 찬디를 유언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양녀에게마저 배신당하고 고립된 도리스의 곁을 마지막으로 지킨 것은 뜻밖에도 아일랜드 출신의 집사 버나드 레퍼티였습니다. 레퍼티는 알코올 중독자의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 도리스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스가 원하는 약물과 술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그녀의 정신을 흐려놓았고 결국 도리스의 눈과 귀를 완벽히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1993년 10월 고관절 수술 부작용과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운 도리스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을 거두자마자 그녀의 마지막 인종을 지켰던 전담 간호사가 언론에 목숨을 건 폭로를 감행합니다. 도리스 여사는 병사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 버나드 레퍼티가 주치의와 공모해 여사에게 치사량의 모르핀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서서히 살해한 것입니다.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집사 레퍼티는 도리스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유언장을 조작했고 전 재산의 유일한 관리자이자 집행인으로 지정하게 만든 뒤 그녀의 호흡기를 서둘러 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집사가 안락사를 빙자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 충격적인 음모론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친척들은 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열쇠였던 집사 레퍼티마저 수사가 진행되던 중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급사하면서 도리스 듀크의 죽음에 얽힌 잔혹한 비밀은 영원히 차가운 무덤 속으로 묻히며 살인 의혹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 수조 원을 차지하기 위한 하이에나들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파양당한 양녀 찬디 헤프너부터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과 조카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은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의 추악한 진흙탕 사운터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사망 전 도리스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온 그녀였기에 인간들의 탐욕을 방어할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덫을
유언장에 미리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 방지 조항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유언장에 소름 끼치도록 명확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그 즉시 내 유산 상속 명단에서 영원히 제외하며 단 한 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는다. 유산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을 거는 순간 원래 받기로 했던 목마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이 독소 조항 앞에 유산을 노리던 친척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큰 돈을 탐내다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도리스가 던져준 푼돈만을 쥔 채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도리스가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날린 마지막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에 눈이 멀었던 하이에나들마저 철저히 외면하며 지켜낸 막대한 유산은 대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그녀가 남긴 재산은 12억 달러로 오늘날 약 4조 2221억 원이 넘으며 도리스 듀크 자선재단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의학 연구, 공연 예술, 야생동물 생태학 및 아동복지를 지원하며 활발한 자선기관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란이 많은 삶, 막대한 재산, 그리고 의문의 죽음은 1999년 CBS는 4부작 미니 시리즈 너무 부유한 도리스 듀크의 비밀스러운 삶을 방영했습니다. 2008년 HBO는 버나드와 도리스를 방영했고 이 작품은 미국 배우 조합상, 에미상, 골든 글로브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생 수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를 쥐었던 도리스 듀크. 그 엄청난 돈은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가장 평범한 행복과 사랑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공포에 질려 매일 밤 권총을 쥐고 잠들어야 했고 사랑했던 남자에겐 잔인하게 배신당했으며 결국 인간을 믿지 못해 도청 장치와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미쳐가야 했던 비운의 상속녀.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일생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